인혁한문학회에서 발표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제 자체가 너무도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옥적으로 좀 와보고 싶었는데 마침 중간에 그 총무이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9일 날 연락을 받고 그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좀 어떻게 지어볼까 해서 이틀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침증과 물증이 연대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아주 기뻐했어요. 혼자서 참 제목을 잘 지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틀 후에 제가 여기 밑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이런 병으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응급실에 간 것도 처음이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처음인데 닷새 동안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입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전정신경염이라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경염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전정은 뭘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정신이 없다가 둘째 날 되니까 이제 또 스마트폰도 만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보고 한자를 확인한 다음에 한자 사전을 확인하고 중국어 사전을 확인하고 일본어 사전을 확인하고 그러고 보니까 한자는 다 똑같이 쓰더라고요. 한중일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서구에서 건너온 다음에 번역어가 한중일의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문을 찾아봤더니 발음하기도 어려워 베스티뷸라 다음에 못 읽겠어요. 이런 병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거는 세포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전정이구나 해서 베스티뷸라를 찾아보니까 현관의 문간방이라는 뜻이 기본이고 여기서 파생이 돼서 그 객차의 양쪽 끝 통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에 그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세포염이 걸린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한 1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옛날 방식으로 국어사전을 찾고 중국어 사전 찾고 한자 사전 찾고 일본어 사전을 찾고 다시 영어 사전을 찾고 했으면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구상은 빨리 내가 회복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분할 편집이 가능하니까 왼쪽에는 직접 넘기면서 찾는 걸 하고 오른쪽에는 컴퓨터로 찾는 걸 해서 그 타이머를 만들어 주면은 훨씬 이게 딱 비교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처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고 입원했을 때는 한 100대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빙빙 돌았던 건데 지금 한 100대 95 정도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따가 비틀거리더라도 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약간 덜 돌아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전정이라는 말이 언제 쓰기 시작했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고신문 검색이라든가 네이버 옛신문 라이브러리 검색하게 되면은 그 단어를 볼 수가 있죠. 봤더니 우리나라 신문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86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굳이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발병이 됐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아마 진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석증하고도 비슷한 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리저리 하면서 한문학 분야에서 디지털이 주는 편리함이 무엇일까? 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입력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사전 검색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중 원전 검색 및 한자 원문 입력에 편리함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또 가장 큰 거는 특정 자료, 특정 분야 자료 검색에 편리함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 1월달 자료인데요. 제가 이런 거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저희 그 석사 입학을 제가 2003년도 3월달에 했거든요. 근데 입학 전부터 아마 선배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비평 스터디 가가지고 제가 발표를 맡았었는데 번역이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때 일부러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당나라 사람 시에 신라 사람과 관련한 시가 있다, 문헌 영화에 실려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대학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문헌 영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 제목만 알고 갔는데 문헌 영화가 서가 하나에 가득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그 목차를 해놓은 색인 책이 한 3권인가 3책인가 4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또 확인을 하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작품까지 찾아서 복사를 해와서 스터디 시간을 이렇게 나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이거 뭐 이제는 인터넷이 뭐 금방 열어가지고 금방 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쨍 할 때 소리가 주는 쾌감이 좀 있지 않나요?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껴보셨을 텐데 이거 하나로 그 3,500종의 책이 CD 16장에 들어가더니 어느 날 이제 16기가짜리 USB 하나면은 다 사보증서 다 담아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게 불과 10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의 편리함이 있고 시간이 많이 단축시켜줬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연구 주제가 많이 확장이 됐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 산문이나 한시 가운데 특정 하위 장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제재별, 소재별, 품격 용어별 변화 추이 그리고 의미를 고찰할 수 있게 되었고 혹은 또 여러 문집에 산재해 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을 자신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좀 재구성해낼 수 있는 게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류이태 선생님 발표라든가 혹은 김현 선생님 발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물과 인물 사이 혹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망을 재구성해내는 그런 연구까지도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한문학 연구자들에게 주는 도움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본질적인 고민거리는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연구자들이 어려운 게 단문고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음은 있는데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를 입증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그걸로부터 좀 해방을 시켜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심증에 확증을 더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장점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편리하기만 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공부가 좀 깊으신 우리 대가들께서 하셔야 될 말씀이긴 한데 좀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오고 있는 시점인데 좀 반성해야 될 점은 없는가라는 게 오늘 발표의 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닥이라는 어플인데 유료 어플입니다. 우리 어지간하면 유료 어플은 건너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당한 매출을 올렸거든요. 제목이 구닥인데 보면은 이제 구닥다리 할 때 구닥에서 그 앞을 가져오고 코닥이라는 그 일본 사진 회사에서 뒤를 가져와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한 롤을 가지고 있으면 24장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사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되게 편하게 그냥 바로 찍어서 사진 보고 지금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3일이 지나야만 인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9달러 유료 어플리케이션인데도 불구하고 5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앱 개발자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팔릴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디지털이 대신할 수 없는 아날로그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정적 확신과 데이터 통한 검증의 거리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거 그냥 편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아마 앞에 정문에서 내려서 올라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단대가 경사가 제법 심하죠. 우리 아마 술자리에서도 야 우리나라에서 경사가 제일 심한 대학이 어딜까 하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학이 상명대, 뭐 경성대, 그다음에 당국대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데 이거는 심증이죠. 근데 그거를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경사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명대 주로 이제 언급되는 학교들 위주로 했겠죠. 상명대, 한양대, 동국대, 서강대, 경희대, 당국대도 있고 부산의 동아대, 동의대, 동서대 이렇게 해서 최고 기울기와 평균 기울기 측정거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제일 심하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뽑아낸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해석에 따라 좀 여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일반인들의 흥미거리, 대중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한번 뽑아본 데이터인데
판소리계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작품이 무엇일까? 이 회자됐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게 아무래도 더 많다라는 생각에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1920년부터 99년까지 뽑았더니 언급 횟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당연히 춘향전이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읽혔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검색이라든가 디지털 그 DB를 통한 보충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연구의 성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설을 가지고 있다면 가설의 입증에 디지털 자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본 거는요, 최근 한문학 연구의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CI에서 쭉 이제는 자료가 많이 집적이 돼서 피인용 횟수를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수준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언급된 논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20회 이상 피인용이 된 그 논문들입니다. 보면은 뭐 아마도 저도 이제 짐작은 사실은 진앙고문파 이 논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진앙고문하고 당송고문에 대한 논쟁은 우리 산문비평가에서 오래된 논쟁이었기 때문에요. 그 밖에도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도 있었고 여튼 좀 대중적인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피인용 횟수가 많다라는 게 논문의 질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 논쟁에 뛰어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최근의 연구 동향도 조사해낼 수 있고요. 근데 이 주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디지털하고는 아주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도 제가 굳이 여기 넣어놓은 이유가 원전 자료에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원전 자료로부터 어떤 주제를 꺼집어낼 수 있는지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연구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자료들을 좀 넣었고요. 이 디지털 자료들은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입력값을 넣으면은 결과값, 아웃풋을 꺼내놓기는 하는데 이 인풋을 대신 넣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사실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발표를 좀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예시를 찾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걸 못한 게 있어서 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본 동양문고하고 제가 공동연구 전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작업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시작했던 연구인데 마에마 쿄사쿠의 장서하고 아사미 린타로의 장서를 가지고서 좀 어떤 연관계가 있을까를 막 고민하다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좀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샀던 책인데 이 책의 안쪽에 보니까 2002년 여름방학 학고기 특강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재미있긴 한데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뭐 책 사고 나서 뭐 이런저런 내용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다 이 책 꽂아놨더니 나중에 저희 처형이 이걸 보고서 자기 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로 다른 사람한테 샀는데 처형이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형이 시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팔았고 그게 한 달을 거쳐서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인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에마의 장서에도 그렇고 아사미의 장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가 구입한 책 혹은 필사한 책에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장석이나 필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검토해 보니까 좀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둘이 한국에 있는 시간이 이 정도로 겹쳐 있거든요. 1906년부터 11년까지 겹쳐 있었고 고서 간행의 1기 멤버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둘 사이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교류하고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가정이고 추측이었는데 그게 실제 자료들을 보니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다 DB가 돼 있고 원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자료 하나를 따로따로 보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좋은 연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시라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영역을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좀 눈앞에 있는 현상을 의심하고 어떤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워봐야 될 거고요. 디지털은 그 의심하고 확신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보적이면 대대적인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자기 반성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거는 향후에 어떤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근데 아마 오늘 발표 자료집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이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젠 아직 내놓지 못하거나 공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제일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이제 코퍼스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R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이건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서 특히 공기어 부분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제시어와 그 다음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어휘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분석을 해낸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문에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예시로 들어놨는데 한문학의 경우에는 뭐 진한, 뭐 당송, 당시, 송시, 뭐 주요 작가 등을 놓고서 어떤 어휘들이 같이 나오는지를 분석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컨텍스트 파악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한 코퍼스 선정에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목적과 시야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문이 있죠. 저도 한번 관심 가졌던 주제인데 특정 시기의 단파에 따라서 송서의 경향성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제 기억을 안대혜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그거를 좀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분석 플러스 자료, 그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좀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단파에 따라서 쓰는 용어라든가 주제가 훨씬 달랐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래는 실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예인데요. 예전에 한번 글쓰기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이 글을 다 모아서 제가 학기 말에 문집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놓고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대학교 신입생이 어떤 어휘들을 많이 쓰는지. 근데 이제 좀 무의미한 데이터들도 많아요, 당연히. 학생 이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워드 클라우드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너무 다른 뭐 그런 글을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집 제목을 이걸 조합을 해서 한번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지은 제목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어휘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입니다. 이건 아마 후처리 작업을 좀만 거치면은 가장 유의미한 어휘가 무엇인지는 좀 골라내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뒤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집을 보시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관계망 분석이 될 텐데 제가 최근에 좀 직접 들었던 예시로 지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에서 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 TV 요 연구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한중현 워크숍 때 제가 참관을 해서 조금 구경을 했는데 그때 그 차주환 선생님께서 개인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홈맥을 통해서 한국 지성사를 좀 다시 보겠다라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뭐 이제 발표문에 적어놨습니다만 그때 이제 파라미터가 차주환 선생님은 문형을 놓고서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문형보다 인사와 관련된 그 직책을 파라미터로 썼으면 좀 더 유효한 의미값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DB를 확보하고 있는 여러 분야로 좀 응용이 가능하고 이 차주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프로그램이 사이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생물학하고 세포학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연결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이용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내는 연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발표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 무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는 좀 위키 방식의 자료 집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우연한 기회로 한 10년 전쯤에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문서 기록관에 간 일이 있었는데 놀랐던 게 그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게임할 때 쓰던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테이프 방식의 그거를 매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해 놓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전시가 아니라 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읽어내서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마 지금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집에 가지고 계셔도 그거를 읽어낼 방법은 거의 없을걸요. 근데 아마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한글 3.0이나 뭐 이런 걸로 입력했던 자료도 아마 약간씩 이제 포맷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사장될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이제 초기 디지털 자료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 디지털이 본격화되기 전에 준비했던 자료들, 입력해놨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아마 그냥 컴퓨터에 잠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은 국고DB하고는 다른 그냥 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DB를 좀 거대한 규모의 DB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이제 클래스는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목하고 출전하고 원문만 넣더라도 이용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집적 방식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디지털이 주는 편리함이 시간의 단축, 그 다음에 검색의 편리함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이용하되 좀 나는 연구를 왜 하는가라는 그런 기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게 좀 발표문의 요지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디지털이 그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내놓지만 질문 자체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